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격수다 6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백목 박성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셋 다 지금 이렇게 종편에 출연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종편이 많이 나만 빼고 이렇게 나는- 땜질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까지. 네 개 종편이 막 24시간 동안 정치를 돌리니까 좌우 양쪽에 농객 한 대여섯 명이 그냥 다. 근데 나는 굉장히 요새 이상한 게 네. 이제 하도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까지 부르는데 원래 이렇게 시즌 때는 몸값을 비싸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메뚜기도 한철인데 말이죠. 글쎄 말이야. 네. 야, 이거 좀 민주화 시켜야 돼 이거. 근데 몸값이 싸게 내가 볼 때 뭐 최저가로 책정을 하는데 워낙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싸게 받고 많이 나가라 이거. 박미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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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생산. 케이블은 하나 찍어놓고 이렇게 재방을 돌리는데 여기는 그냥 찍고 다음에 또 찍고 또 찍고 똑같이 하나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대단해. 자, 오늘의 네. 첫 번째 주제, 방송과 관련해서 싸이 공연했나요? 싸이의 이른바 워싱턴 크리스마스 예, 공연했죠. 그 미군 가족을 좀 폄하한 폄하가 아니라 개땡땡 양년놈 뭐 고문해서 죽여, 딸, 천천히 죽여 뭐 이런 뭐 내용이 애비 있죠. 뭐 애미 며느리 뭐 천천히 죽여 고통스럽게 죽여 이걸 고문해서 이제 죽여. 미국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를 드디어 한 거죠. 저희가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연예 매체를 인용해서 워싱턴 포스트부터 뭐 박스 뉴스 뭐 다 했죠. 이제 메이저 매체가. 근데 아마 그 워싱턴 크리스마스라고 저도 이거 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백악관 주최하는 게 아니고 워싱턴에서 이게 일상적으로 크리스마스 그 콘서트를 열면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오는 그 콘서트에 아, 그러니까 민간 주최 콘서트. 민간 주최 콘서트에 이제 싸이가 섭외가 다 있었으니까 그거 기점으로 이제 미국 언론이 터트렸거든요. 근데 터트렸는데 백악관 주최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됐겠지만은 민간 주최하는 곳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 이제 미국 네티즌들이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싸이 공연 취소 이 서명 운동이 들어갔는데 백악관 입장에서는 백악관 행사도 아닌데 민간 행사를 취소 구명 운동하는 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삭제를 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간 행사인데 대통령이 뭐 취소할 거 있냐 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네. 그래서 가서 조용히 있다 왔죠. 네, 그러니까 뭐 같이 한간에는 춤은 안 추고. 같이 말춤을 추겠다 그랬는데 그런 춤을-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춤을 안 왜냐하면 이제 추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싸이가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라는 게 좀 오바마 정권이 이제 대아시아 전략을 좀 하다 보니까 싸이를 많이 활용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죠. 아니 어쨌거나 싸이가 공식적으로 사과문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포인트를 놓친 거지.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싸이 사과문 보면 내가 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내가 언어 사용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러니까 써서는 안 될 말을 쓴 언어 거에 대해서 썼다 사과한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조중동 같은 신문도 싸이가 과거에 반미 선동에 대해서 사과했다 이랬거든. 근데 이게 무슨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거든. 어쩐 일이죠?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뭐냐면 미군을 죽여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정치선동이에요. 네. 반미 정치선동이야. 근데 미군 가족을 천천히 가족을 죽여라, 고문해라. 천천히 네. 고문해서 죽여라 이거는 반인류, 엔타이 휴머니티라고요. 아, 그러니까 문제가 심의가 심각하다고. 달라지는군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미 선동이 아니라 반인류 선동이었다. 그러니까 싸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건 우리 변 대표가 그때 잘 짚었잖아. 뭐 종북 문화 권력. 한번 얘기해 보시오. 싸이가. 그러니까 그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미선희 효순이 사건과 노무현 탄핵이 연장되면서 종북 세력이 거리를 많이 장악했을 때 그 시점이어서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가 있었다 그 거리에서. 거기다가 그때 싸이가 대마초로 제한됐을 때거든, 출연이. 그러니까 문화 권력을 가진 종북 쪽에서, 종북 문화 권력 쪽에서 이런 거 좀 노래 좀 불러봐.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었을 거야. 거절하는 순간에 매장당한다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겠군요. 숟가락 놔야지. 꼭 매장이라기보다는 좀 숟가락 놨지. 그게 주류 문화 권력이니까 거기에 이제 숟가락 놓은 사람들이 사실 다 권력을 휘둘렀다고 10년간. 그렇죠. 신해철, 윤도현 다 이제 그때 배출된 이제 종북 스타들인데 싸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신해철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걸 이제 신해철이 디어 아메리카라는 곡을 설계를 했는데 랩은 이제 래퍼가 알아서 하는 거다. 문제가 된 랩은.
신해철이 그 싸이가 가져온 랩을 보고 그냥 기겁을 해서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싸이가 그냥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오히려 그 랩을 본인이? 네, 그 랩을. 미군 가족 어쩌고 오히려 신해철 씨가 이거는 신해철이 말렸는데 천하의 신해철이가 싸이가 안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말렸다. 넘어선다 근데 싸이가 내가 하겠다 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원래 그 이제, 선무당이 더 세. 자발적으로 이제 종북에 충성을 한 거죠. 그런 거지. 자,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아니, 됩니까? 그러니까 싸이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어야 되거든, 이거를. 이게 사실 히스토리를 좀 말할게요. 9월 26일 날 국내 회의적 좌파라는 뜻의 skeptical left라는 사이트에 이게 처음 떴어요, 우리말로. 그래서, 근데 그 사이트가 또 재밌는 사이트야, 그 히스토리가. 그게 양신규 박사가 언제 자살했지? 2000년 초반. 아니야. 2000년 초반 아니야. 중반이야. 중반인가? 내 후배거든. 양승규 박사가 어떤 분이시죠?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고 MIT 나와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지지자인데,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프라이즈에서 노무현 때 떠드니까, 뭐 글 쓰면 맨날 변소통으로 처박히지. 네. 해우소로. 이지매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못 이겨서. 아니 원래 우울증 기질이 있었는데 이제 우울증이 심해진 거지. 그래서 그걸 자살을 했거든. 네. 근데 이제 이 양신규 박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야, 그게. 회의적 좌파.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skeptical left라고. 예, 보통 지식인이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9월 26일에 먼저 떴다고. 그걸 제가 보고 그걸 내 블로그에 짤막하게 영역을 해서 띄운 게 10월 초쯤 돼. 그리고 나는 싸이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싸이한테 압력을 넣으려고. 너 빨리 사과해라. 너가 먼저 당신이 먼저 일 풀어야 된다. 그래갖고 내가 그걸 싸이가 어떻게 돼서 다시 이 판에 나왔냐면 대마초 걸린 다음에 2002년도 그게 뭐죠? 월드컵 때 거리 공연이 많았어. 네. 그때 디지털 조선의 책임자가 그 사내에 반대를 무릅쓰고 대마초 가수 싸이와 이선희를 무대에 같이 세웠어요. 네. 2002년에. 그거가 싸이가 복귀하게 된 첫 신호탄이었다고. 그거를 했던 책임자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싸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전했다고. 이건 반인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유명해질수록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털고 가셔.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사건 터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싸이가 내가 그때 철도 없었고 이런 반인류적 주장을 한 거는 그 당시 종북문화 권력, 그러니까 프로노스 칼처럴 헤지모니가 너무 세서 이랬다. 그러고서 털고 갔어야 되고 국내 종북문화 권력과 자기가 싸우는 총대를 매야지. 자,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전망은 이게 불씨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꺼진 것이 아니라 이 사과를 하는 방식에서 단지 가사의 표현만 사과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퍼포먼스라든지 콘서트는 전혀 사과한 게 아니다고 이제 국내에다가 퍼포먼스라면 뭐 미국의 장갑차 모형을 때려부시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 이게 계속 이제 지금 잠재가 있는데 미국 언론은 다루는 방식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더라고. 이건 뭐 옛날에 괴물 때도 그랬었고 디오 때도 그랬는데 두고두고 씹어 얘들은. 미국 언론은 우리 한국은 그냥 문단 폭격 들어가는데 두고두고 미국 애들은 씹어.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심층적으로 다루겠다는 건데 아마도 뭐 LA 타임즈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취재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당시 2002년 상황도 다 지금 복귀를 할 거고 툭툭툭 던지면서 쌓여가지고서 좀 길게 장사하겠다는 게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달 반 전에 바로 2%에서 이런 그렇죠. 문제 있으니까 싸이 당신 빨리 공개적으로 털고 가라. 네. 이 얘기를 그때도 했었지, 저격수다에서. 이번에 이 박스에서는 싸이의 그 가사를 앵커가 하나하나 다 불러줬어요. 아, 영어로요? 영어로 다 불러주는데 어. 확실히 미국은 좀 우리하고 다른. 우리 같았으면은 저 그냥 나올 텐데 미국은 반응도 우리보다 확실히 늦고 언론도 그거 던져놓은 다음에 계속 앞으로 다루겠습니다. 이거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울거먹는 스타일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일과성으로 지나간 게 아니고 거긴 냄비가 아니잖아. 계속 이제 두고두고 가서 해먹겠다는 거예요. 미국 언론 장사하는 수법이. 그러니까 싸이가 지금이라도 잘 털고 가야 돼. 그럼 이제 지금처럼 미국 그렇게 시장의 진입이라든가 미국 아니 시장 잘 털면 가서 돼. 네. 제대로 털면.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럼요. 그 엔타 휴머니티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가 왜 이런 식의 그 유혹에 넘어갔는지
그 사정을 제대로 밝혀주고 이래야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그럼. 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 무슨 뭐 표현의 자유인데 자유가 있지만 언어의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애들 무슨 뭐 저기 무슨 저 땅 따먹기 하나 지금 구슬치기 하나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근데 아마 이제 미군하고 미군 관련된 가족들 관련된 쪽에서는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네. 당연하지. 안 할 수가 없거든 그쪽에서는. 자, 그러면 싸이 사태는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오늘인가요? 정운찬 전 총리, 이수성 전 총리, 김덕룡 상도동계 그 뭐 세 분이 같이 신정아 만나러 갔어? 아니요, 이분들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를 거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아 씨가 문재인 캠프에 있나?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신정아 씨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문재인 캠프에 이제 변양균 씨가 문재인 캠프에 있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신정아맨들은 다 모였구나 거기. 아,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뭐 정운찬 씨 하여튼 신정아맨이라 네. 신정아맨이 아니라고 자기가 뭐 발표한 적 있나? 아니,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세 분들이 이제 합류를 아니 하셨는데 저 명예훼손 안 걸린다고 그냥 막 빠져가. 아니, 아니, 모르겠으나. 우리는 아 나는 주요- 걸려도 돼. 주요한 나는 주제에 나는 집중하자는 거지. 우리가 무슨 놈의 주제가 있어? 네? 우리가 우리 주제. 아니, 그래도 아니 여보셔 네. 우리 주제엔 주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저희가 이종 격투기지만 아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네. 말이 뭐 막걸리니 말이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무슨 아무튼 주제가 예, 어디 있어? 아무튼 이분들이 아, 저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는데 이게 지금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이분들이 일거 다 그 문재인 캠프 쪽으로 가는 건지요? 제가 볼 때 타이밍이 굉장히 늦었어요. 늦었지. 그러니까 늦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이분들도 뭐 정치 구단들인데 영향력 없다는 거 분명히 알 거라고 본인들이. 근데 이분들은 왜 항상 타이밍이 늦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는 결국 다른 목적이라는 건데 제가 볼 땐 대선 이후로 보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당권이나 이런 걸 노리고. 왜냐면 지금 박근혜 쪽이 포화가 됐거든. 포화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박근혜 쪽에. 대선 주자금만 벌써 이인재, 이해창 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더군다나 동교동이 또 왕창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정운찬 총리라든지 나중에 또 뭐 이재용 정운찬 총리 쪽은 또 엊그제는 박근혜 쪽 간다고 신문 보도 됐었어.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건지 뭐 이념 소신 이런 게 있으시긴 한 건지. 없지. 이건 소신은 그죠? 없고 그건 뭐 없지. 문재인 도저히 안 말이 들어가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해관계로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쪽 가는 게 맞아요. 박근혜 쪽은 지금 포화 상태를 넘어서 이미 벌써 넘쳐가지고 이 상황에서도 지금 대선 이후에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는 판에 이때 뭐 정운찬 뭐 이수성 들어가봐야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미래를 그나마 도모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문재인 캠프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문재인이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면 글로 들어가는 게 맞죠. 아, 이게 지금 아주 예측까지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원래 회사 부도날 때 네. 사람이 많이 꼬여. 왜요? 그건 왜 그렇죠? 왜냐면 부도나면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뭐 빼먹을 게 많아. 아, 하나 둘에라도 낙전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 아 그거 안 해봤지. 나 먹고 살기 어렸을 때 부도날 회사 미리 앞에 가서 이렇게 얼씬얼씬 다니고 그랬었어. 그게 또 하나의- 어디 네. 돈 좀 얻어다 드릴까요? 뭐 저기 융자 얻어다 드릴까 이렇게 하면서 밥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른바 킥백이 가능한 거로. 그 생각을 해보셔. 부도나게 생겨가지고 얼굴 노랗게 질린 그 회사 오너한테 밥 얻어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 줄 알아? 아, 그 지금 술도 얻어먹고 지금 꼬부고. 변 대표 얘기는 그러면 딱 그거지. 정운찬, 이수석, 김덕룡 이런 분들이 문재인 후보가 질 걸로 난 예측한다. 그렇다고 봐요. 예,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이길 수 없다는 거. 사실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힘은 아니니까. 그거는 타이밍이 만약 정세가 있었으면은 이미 네. 한 달 전에 왔었어요. 근데 뭐, 타이밍이 없죠. 왜냐면 부동층이 안 나오기 나는 때문에. 그리고 정운찬 총리는 굉장히 무원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문재인이 지금 정권 교체 심판하겠다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정권의 총리를 한 사람이네 정운찬은. 그렇죠. 이건 뭐 이미 도저히 이해가 그러니까 안 돼. 이거는 그걸 받아들이는 문재인이나 거기에 가는 정운찬이나 이건 원칙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 근데 그 양반은 경제학자라는 인간이 초과 이익 공유제?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경제학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을 얘기를- 해보쇼. 중소기업 하는 사람의 꿈이 대기업의 1차 벤더, 네. 1차 납품업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이 그 1차 벤더한테 돈을 더 줘라? 그러면 대기업 1차 벤더 하려고 뒤에 돈 이렇게 뇌물 싸가지고 오나집가, 그다음에 전문직 대표이사 내집가, 전무집가, 상무집가, 구매 담당 이사집가, 구매 담당 부장, 과장, 계장, 사원 9번은 뇌물 먹일 거야.
아, 이게 층층이 또 이게 나 같아도 그래. 신성장 동력이 발굴이 되는 거네,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발굴이 되냐면 뇌물 먹으려면 그냥 먹이나 강남의 템프로에서 먹여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가 신성장하게 되지. 아, 이게 이제 소비 그러니까 진작 효과가 그 정운찬 씨가 그 저기 신정아 씨랑 이렇게 그 커피라도 먹고 뭐 말이라도 나눈 게 난 이해가 간대. 그 사람 딱 스타일이야. 강남에 네. 그분 술 좋아하시니까 강남의 템프로 집을 신성장 동력으로 잡으신 거예요. 자, 정운찬, 이수성, 김동영 이런 분들은 그걸 경제학 이론으로 초과이익 공유제라 그래. 초과이익을 어디랑 공유하냐? 네. 뇌물로서 아무튼, 네. 오나 일가와 공유하는 거고, 네, 누구라든지 강남 템프로랑 모르지만 공유하는 게 초과이익 공유제. 공유를 한다. 네. 네, 그럼 정운찬 총리는 훌륭하지? MB 정권 하에서 총리를 하면서 이른바 잠룡으로 분류가 됐었고, 김동룡 이분도 잠룡? 그 잠룡, 그 네, 잠- 그 이른바 요- 구룡. 그 오편 잘 뒤지면은 지렁이룡자 있어. 아, 지렁이 용자도 잠토룡. 네, 토룡 또는 그러니까 잠토룡 토자를 잠깐. 지렁이 그러는데 이게 땅지자에 용용자를 쓴 거더라고요. 그거를 지룡이 지렁이가 된 건데. 잠지룡. 네. 이수성 총리도 그 이회창, 네. 이인재 요때 당내 경선에 나섰었고요. 그 다음에는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실제로 출마도 했었죠. 0.1% 나왔나 그때 끝까지 완주. 그 양반도 아주 그때 코미디였지. 네. 그때 인기 좋았거든. 그래서 그 양반이랑 같이 정치한다고 광화문 사무실에 사람 왕창 모였다가 다 패가 망신했어, 그 사람들. 아, 이분 혼자만 잘못된 게 아니고 패가 망신까지. 아, 그렇죠. 왜냐면 정치는 주변에 패싸움인데, 많으니까. 네. 활로 안 뚫어놓고서 좀 멍청하게 처신하면 같이 했던 사람들 다 개망신하는 것이 뭐. 네. 근데 이분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원래 총선 때도 중간지대 얘기했었고, 문재인 패배하면은 당연히 이제 친노와를 대립각을 세울 뭐 손학규 이렇게 묶어서 정계 개편 추진할 겁니다. 신당 창당하고. 근데 지분이 있어야지, 내부에. 민주당 안에 지분이 없는 뭐 나름대로 이름값은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뭘 먹어줘. 뭔가 이렇다 할 손학규랑 손잡고 이제 뭐 손학규가 왜 이런 사람들이랑 유의미하게 손잡겠어. 안철수 뭐 해가지고 뭐 네. 아무튼 결론은 두 분의 결론은 야당 정계 개편 때문에 네. 들어갔다는 게 네.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합류한다고 해서 대선판에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나는 뭐 이런 마이너스 영향 나올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문재인 후보에게 마이너스. 그럼요. 왜냐면 칼라가 이상해지는데. 자, 지금 트위터에서는 문 후보가 그 평소에 밝힌 것처럼 그 아버님이 흥남 철수 때 내려온 피난민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일부 트위터리안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인민군 대위 포로로서 아마 추정컨대 반공포로로 이렇게. 그러니까 반공포로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민군 대위의 포로라는 건 거의 맞는 것 같고. 네. 그분이 왜 북으로 안 넘어가고 여기서 사셨냐? 그건 반공포로란 소리 아니야. 반공포로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때 아니면은 이제 무슨 협조를 많이 했거나 군사작전이나. 근데 뭐 사실 대위 정도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대위가 뭐 협조할 게 뭐가 있겠어. 그렇죠. 특히 정보장교가 아닌 다음에야. 그냥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금 판세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아니 이건 사실로 확인되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왜요? 문재인 후보 아버지를 지금까지 그 흥남 쪽에 농업 관련 그냥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네. 군인도 공무원이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사실은 그건 숨겼단 군인은 말이에요. 농업 관련 공무원은 아니고요. 네. 인민군 대위라고 했으면 직업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건 국가 안보하고 공무원을 하다가 입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뭐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저쪽 북한 측 자료가 뭐 확보하지 못하는 하는. 그리고 문재인 후보 이제 그 운명이라는 책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이건 전혀 얘기가 안 나온다. 몰라. 난 좀 입장을 달리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대위라도 이제 센 대위들이 있어요. 이른바 우린 잘 모르지만 노동당 당에서 파견한 대위, 정치국 대위. 그게 아니고 비정규군으로 투입된 대위 네. 장교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울진하고 속초 쪽에 각각 한 1,000명씩 2,000명씩 파견됐었거든. 네. 만약에 그런 부대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정치장교성 대위야. 이건 그러니까 정규군으로 온 게 아니라 6.25 터지는 당일날 아침 새벽 4시에 들어왔다고. 네. 그거 잘 모르죠, 그런 거. 네, 그 러시아 문서에서 나와. 아. 우드로 윌슨에 걸려있어. 우드로 윌슨 비밀 센터. 해제된 비밀 러시아 해제된. 문서. 예, 나도 그거 보다가 알았거든. 이른바 사상전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견된
그러군요. 사상전이라기보다 6.25 당일날 아침에 온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의 후방에서 게릴라 워페어를 먼저 해서 이제 정규군이 내려오는 것까지 커버해주는. 아니 근데 6.25 그런- 발발 당시 속초는 북한 쪽. 속초가 아니라 그 아무튼 그 동해안에 두 개야. 강릉하고 울진인가 두 개 돼. 네. 그걸 슈티코프가 그 당시 미 군정청 사령관 슈티코프가 스탈린한테 보고하는 문서에 들어있다고. 저걸 영어로 봤어요. 네. 우드윌슨 센터에서. 근데 이제 이런 거지. 만약에 그런 급이었다. 그럼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낙동강 전선에서 정규군이었다 그러면 일반 그냥 대위야. 아, 그러니까 변 대표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좀 심각하다. 나는 박성현 대표께서는 뭐 그거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심각한 거는 이거지 뭐냐면 네. 야, 어떻게 그 귀하 아버님이 그 반공포로고 아, 석방대 나온 방공포로인데. 어쨌거나 반공적 작업에 같이 했으니까 여기 남한에 눌러 사셨을 거 아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노무현 정부의 그 가장 중요한 업적이 FTA와 강정 해군기지인데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귀하는 그 아버님과도 좀 다른 길이고 노무현 정부와도 좀 다른 길이면 도대체 귀하의 영혼과 정신은 어딨냐? 나는 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끝없이 어깃장을 놓는 거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거든요. 네. 그걸 이해하고 그걸 보듬어 안는 게 그럼 그걸 안 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거 제대로 안 했으니까 강정 해군기지들 반대하다가 여기서 얼버무리고 FTA는 재협상한다 그러고 그 한미관계 깨자는 소리인데 그게 결국은 NLL은 뭉개가지고 강화도 앞바다까지 공동개발해서 다 내주자 그러고. 이거 강화도 앞바다를 개발하면은 강화도로 낙향에 있는 그 변희재 대표의 어머님과 직접적으로 좀 연관 관계. 안보의 위협에 바로 심각한 노출되시네. 문제야. 그 집안은. 네. 어차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어요. 강화만을 북한 공산당과 같이 개발한다? 그건 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변희재 조국 토론,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나가서 붙겠다던 세기의 대결은 역시 예상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우리가 여기서 됩니까? 얘기할 때 무산될 거다 그랬는데 근데 무산이- 손석희 쪽에서 등짝에 칼질했다며. 아니 이게 무산된 과정이 무산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이 굉장히 네. 더티하게 무산됐는데 자 어쨌든 이 기획은 손석희 쪽이 기획을 해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한테 외부 농객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민주당은 조국, 새누리당 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데 음. 조국이 손석희 쪽에다가 변혜지원 못하겠다. 이상돈이랑 하자. 그랬으면은 손석희가 조국을 바꿔야 되는 거야. 민주당한테 그렇지. 얘기해서 네. 조국 못한다니까 민주당 쪽에서 유창선이 먼저 바꿨어야 되는데 어. 아니 그걸 못한다 그래가지고 손석희가 새누리당 전화해서 조국이 못하겠다니까 바꿔달라. 네. 그래서 새누리당 강력히 반발을 했죠. 네. 반발하는데 새누리 입장에서는 이게 손석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무산된다. 무산시키겠다. 그럼 새누리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논리에 앞선다고 보니까 무산보다는 누가 그래도 나가는 하는 게 낫다. 누가 나가는 그래서 거. 홍석이 저도 오케이 해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또 거기까지는 또 네. 오케이. 근데 네. 이제 갑자기 손석희하고 조국이 이상돈을 그냥 자기들이 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야, 새누리당한테. 그러니까 상대방 뭐야? 새누리당은 그럼 이상돈 교수가 아니라 다른 분을 또 추천했었나? 그러니까 새누리에서 이상돈은 안 받았죠. 근데 그럼 도대체가 처음부터 양당 추천 받기로 해놓고 조국이 자기가 추천하는 그 상대편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 조국이 새누리 비밀당원 아니야? 그런가? 네. 그럴지 몰라. 조국이 추천해가지고 네. 그걸 데려오냐는 건데. 안 그러면 말이 안 추천권이 있나 되잖아. 보죠, 추천권이 그러면. 있는 네. 새누리 비밀 고급 당원이야.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건 안 받고 홍성거를 추천해가지고 그거를 관철을 시켰는데 그게 아마 한 토론 전날 한 오후에 결정 난 것 같아요. 네. 이제 하기로. 네, 그래서 홍성걸 교수한테도 다 얘기해놓고 끝났는데 밤 11시인가 이렇게 손석희 쪽에 홍성걸 교수에 전화해가지고 토론 못하겠다. 네, 이유는. 왜냐면 그 사이에 제가 기사를 썼죠. 네. 그 사이에 이 토론 내가 못 나가는 이유, 조국이 거부한 이유에서 기사를 썼는데 그걸로 끝이야. 내가 뭐 요구한 게 없어, 그 사람들한테. 기사를 썼을 뿐이야. 이건 잘못된 거다. 네. 그럼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손석희 쪽에서 홍성걸 교수한테 변희재 대표가 자꾸 회방을 나가지고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사도까지 있었다. 무산을 시키고 네. 그래서 홍성걸 교수가 아니 변희재 씨가 무슨 MBC 무슨 뭐 간부냐 그거 가지고 손석희 쪽에 저기 뭐야 변 대표가 쳐들어가서 뒤집어 엎겠다고 하다가 원주 기차를 맞지. 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억지로 뜯어 말려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원주에 김지아 김- 시인을 뵈러 가는 게 급하니
원주를 같이 그러니까 이제 예정대로 가자. 원주가 아는데 뭐 얼굴이 완전히 그 뭐 X 씹은 얼굴이야. 그냥 화가 나갖고 막 씩씩씩씩 하면서. 김지아 시인이 MBC를 살린 거네요, 결국. 그런 손석희를 살린 거지. 손석희가 가서 김수인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네, 드리고 그래야 되네. 이거 뭐 체급도 근데 한 대 패면 갈 근데 것 그거 같은데. 어쨌든 인터넷 미팅 대선 때문에 워낙 일이 많아서 그런데 인력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손석희도 아니고 MBC 김재철 사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거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 잘못된 것들이 반복이 됐거든. 네. 내 입장에서 음해를 당했고 그리고 어쨌든 나는 깨지면 깨졌다 그러지 왜 그걸 변 아니, 대표가 그럼 휴방을 처음부터- 나섰겠다 그래? 처음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상도라고 사람들을 조금을 불러다가 붙였으면 되는 했으면 거야. 그런 하고 문제가 사람도 없는데. 붙였으면 되는 거지. 손석희 뭐 입 벌리고 혹시 혓바닥 한번 본 적 있어? 혓바닥에 둘로 갈라져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두 말을 네.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근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조국하고 이상도라고 잘 놀았거든. 그러면 처음부터 둘이 하면 되는 거지 왜 추천을 왜 받냐는 거야. 이게. 글쎄 말입니다. 근데 뭔가 그리고 모양을 이번에 좀 이제 재밌게 확실하게 드러난 만들려고 게 이제 네. 이상돈이라는 존재를 친노 정북 세력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간 거죠. 네. 뭐 그분은 좋으시겠네. 뭐 이쪽 저쪽에서 다 사랑받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당신 교회 안 다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떠난 사람 이렇게 나갔네. 뭐 그렇게 되나? 진짜네. 자. 이거 이상론한테 꼭 그 노래 돌려줘야겠다. 자, 이것만 무산된 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청취자, 애청자들이 기다리고, 네, 심지어는 전 세계에 뭐 카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다음 라운드 속행을 기다리던 사망 유희 다 무산됐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난 이건 뭐 정치적인 음모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2회까지 간 다음에 네. 김문건 완전히 탈락해버렸잖아요. 네. 이제 가야 되는데 일단 이거 사회가 이상호 기자가 섭외까지 맡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네. 전혀 사회가 안 돼서 되지. 다 도망가 섭외가 버려. 안 돼가지고 난 이상호 기자가 섭외도 똑바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상호 기자도 엄청나게 압력을 받고 싶거든. 나도 성사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해가지고 고재열 기자는 이제 저하고 한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관계인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틀어졌지만은 네. 몇 번 내가 강하게 좀 얘기했죠. 이거 어차피 대선 끝나고 너나 나나 어떤 정권 들어와도 정권 들어갈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흥행 성공시키자. 고재열이 오케이 했어. 네. 근데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서 그래 우리끼리 먹고 살자 해서 오케이 했는데 내가 이상호 기자한테 이제 전달을 샀더니 이상호 기자가 지방 출장이랑 못한다 그러더라고 사회를. 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볼 때는 이게 처음부터 무산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드는데 회피성. 회피죠. 왜냐면 네. 사망률가 훨씬 중요하지 지방 출장보다. 그 이상호 기자는 기획률 많이 받았거든. 근데 그걸 빠지고 고재열 기자가 주말 끝나고 이제 곰TV랑 다 협의해서 끝났는데 우리가 공지로 발표하니까 네. 딱 2시간 만에 할 수 없다고 이제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유는요? 그리고 트위터로 하고 주변의 만류. 주변의 만류인데 주변에 누가 말려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지. 나오라 그래. 너무 막연하잖아, 그것도 주변이라 그러면. 박주선 의원 그 납치해갖고 산으로 끌고 간 그 주변이구만. 그 주변은 아니 박주선 의원 그 산중 납치 사건의 주변은 누굽니까? 시사인 후보의 기자들이라는데 나는 네. 도대체 나도 미디어 기자들도 있는데 어느 언론사에서 기자가 토론 나가는데 후배 기자고 선배 기자고 뭘 말리긴 말려요. 그래. 그런 사이가 아니야 원래 기자 사이라는 거는. 그럼 전혀 아니지. 이거는 이상호 기자 싸움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사망률가 진중권하고 제가 했던 게 240만인가 네. 개수가 나왔고 그렇죠. 어마어마했죠. 어제부터 그게. 한 네. 번 붙어도 한 100만 번 더 나올 거. 수가 120만 나왔는데 네. 어제부터 한 200만 나올 걸. 200만 나오면은 그럼 대박 나는 건데. 이게 돌아버린 거지 문재인 입장에서는. 네. 문재인 입장에서는 뭐 고재열 기자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흘러온 확률상 추세를 추세로 봤을 때는 제가 거의 날라다닐 네. 거고 막 하면은 또 문재인 요새 뭐 거의 깔때기야. 벽깔때기. 네. 잠깐 이 대목에서 내가 네. 한마디 할까? 한말 있어. 내가 트윗을 보다가 우리 변 대표 다시 봐야 돼. 트윗에 말이요.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변희재 같은 인간을 더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변희재 얘기입니까? 같은 인간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만 정권 교체를 하려면 변희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권 교체 목적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 측이 아니라 문빠가 문빠들이 문빠들이 그래서 야 이게
정권 교체와 네. 동급의 인물이 됐구나. 거의 뭐 하나의 시mbol, 아이콘으로 제가 네. 이제 앞으로 변깔떼기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변깔떼기 비중을 가진 하겠습니다. 인물이 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고지열 기자는 무산이 됐어요. 근데 난 거기까지도 이제 넘어갔는데 급하게 이제 한 명을 더 찾으려니까 낸시랭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근데 낸시랭 진중권하고 조국이 다 피한 상태에서 네. 이쪽에서 흥행 카드 될 만한 게 고재열, 김용민, 탁현민 정도인데 나오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네.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남은 건 낸시랭밖에 없고 종편에 나오는 좀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지정 잡배 같은 사람들. 시정 잡배? 김성수 같은 뭐 하여튼 사람들. 뭐 여러분들 계시죠. 근데 네. 그거는 섭외가 안 되는 게 곰TV가 이게 생중계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요. 이 서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 중계 비용이 그러니까 만만치 그게 않군요. 최소한의 이 곰TV가 인정하는 인지도가 없으면 이건 중계성사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안 되는 거죠. 그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따져보니까 낸시랭밖에 없어.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은 오픈 게임 나갈 정도로는 안 되고 안 돼. 중계를 못 해요. 그래서 언더카드나 메인 이벤트급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종북 진영에 딱 한 명 낸시랭 남은 거예요, 낸시랭. 낸시랭이 종북이야? 네, 그건 그쪽 제가 묻고 진영이니까. 싶었는데. 네. 같이 놀아? 네, 같이 놀고 다니니까. 아니, 낸시랭은 근데 국적도 좀 나 미국, 한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이요? 미국 국적이죠. 네. 네. 그래서 낸시랭 우리 기자가 섭외했을 때, 내가 그때 낸시랭이 옛날에 그때 CJ에서 토론했을 때, 자기는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한다 그래서, 딱딱 협상하는데, 300만 원 협의 끝났어. 300만 원으로. 역시 이제 또 곰TV랑 협의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좀 알렸지, 내가 트위터에. 네. 1시간 만에 낸시랭이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올려버린 거야, 자기 출연료를. 좀 세게 불렀네. 네. 1000만 그럼 처음부터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이거 불러준다. 신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기자가 얘기하니까 또 역시 주변이 무슨 권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주변이야. 주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빠지고, 네. 주변이 어째서 출연료 갑자기 3배로 폭등시켜서 하고, 그러니까 다 좌절되고 있죠. 그럼 안철수 교수를 보쌈한 것도 주변입니까? 모르지 그거야. 전지전능한 주변이. 조국 교수는 토론을 기피한 이유가 자기는 네. 교수하고만 토론하겠다. 그게 토론 기피였어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안 된다 이거요, 변희재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학계에서 제가 같은 학계 세미나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네. 항상 집회 나오고 콘서트 나오고 네. 그분이 갑자기 라디오 시사 토론 때는 또 교수를 하겠다라는 게. 근데 그분만 그때 다르지 그렇고 뭐. 나머지는 자꾸 주변에 만류.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상한 핑계대서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기의 기획이었던 사망유해가 그러니까 이제는 조국은 완전히 가방끈과 직업의 귀천을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람 차별을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가방끈이 먼저다. 입장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식학력 보조를 대중퇴하냐. 네, 아니 근데 네. 그 핑계가 그 사람 그 옛날에 정치 토론할 때 다 했어요 그 사람. 무슨 교사 내가 오히려 조국이 교수하고 토론한 적을 본 적이 없어. 오연호 대표하고도 대담하고 다 했는데. 오마이뉴스 하시는. 네, 대담하고. 오연호는 대졸인가? 대졸이죠, 대졸. 저 미국에서 저널리즘 석사, 석사까지. 교수는 아니고. 교수 아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조국 교수 진짜 조국 교수가 교수랑 토론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요번에만 갑자기 라디오 토론에 교수랑 하겠다. 교수가 이제 격품위가 격상되신 모양이지. 스스로의 뇌수 속에서. 자가 격상. 자체적으로 자체 발광. 네, 인격과 품격이 좀 올라갔다. 자체 발광하고 네. 계시는. 자, 그럼 사망 요인은 뭐 이제 끝났어요. 아예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나랑. 대선에선 끝났고. 네. 근데 그 곰TV가 돈 내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마음대로 못 정해요. 그러니까 참 아쉬운 기획인데 결국은 대선 한 3, 4일 앞두고 막판에 한번 힘을 치려고 했는데 2회전까지만 하고 결국은 무산이 되는 거였네요. 네.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 이정희 후보 얘기를 다뤄볼까요? 저희가 이제 TV 토론, 2차 토론까지 봤고요. 오늘 60일회가 방송되고 나면은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마지막 3차 토론이 열릴 텐데, 인터넷에는 지금 6억, 27억, 두부집, 이렇게 세 개가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먼저 6억 얘기부터 좀 해보죠. 6억 얘기는 뭐 박근혜가 받았다는 6억 네.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받았다는 거? 그렇죠. 이거를 3억 받았어. 한간에는 6억 받았다고 본인도 인정을. 6억을 받았는데 네. 3억을 전두환 그 당시 합수부, 합동수사본부. 본부에 수사 경력금으로 다시 돌려줬어. 그거는 확인된 사실입니까? 네. 그러면은 전두환 공판 조서에 나온다고. 그럼 법적인 기록으로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자기 얘기를 답을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자의식이 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들인데 네. 그걸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얘기할게요. 상식적으로 나머지 3억 가지고 새마을병원 해가지고 네. 연인은 430만 명 치료했어. 무료로. 병원을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뭐냐면 네. 한 사람이 병원 10번 가면 10명으로 치는 거예요, 연인을. 이정희 후보가 그때 받은 6억은 300억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런데 가지고 로또 샀으면 빵원이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무튼 뭐 낭비를 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60억 갇힐 거야. 네. 근데 이 돈을 어쨌거나 3억은 수사본부에 수사 경력금으로 다시 주고 나머지 3억 원은 새마을병원을 자기 아버지 정말 맞아주고 근데 자기 아버지 수사 경력금으로 수사본부에 주고 나머지 3억 갖고 새마을병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거를 해명을 안 하죠? 재산이 20억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무슨 사업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게 없는데 왜 말아먹은 재산이 것도 20억밖에 안 아니고. 되겠어요? 300억 받았으면은. 근데 왜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양반이 자기를 둔하다. 순발력이 둔해. 아까 변 대표는 자기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거고, 이제 이게 박 왜냐면은 대표께서는 둔하다. 그러니까 자의식 네. 때문에 순발력이 둔하다고. 이걸 제대로 얘기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실의 통치자금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얘기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진 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문민정부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정치자금은 뭐냐? 걷는 거지 그냥. 그거는 위법이 아니야. 법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당연히 없죠. 죄형 법정. 처벌을 할 수가 없지. 처벌 조항이 그때는 없으니까. 금융실명제도 없어. 대포 그렇죠. 통장이 네. 수두룩해요. 하기야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한테 20억 20억 먹었잖아.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고 본인이 본인이 얘기를 했죠. 그게 통치자금인데, 22년. 근데 그 나름대로 통치자금을 박정희 정권에서 우후죽순을 하다가, 그러니까 공화당도 따로 받고, 막, 중정도 따로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김정정 비서실장이 70년도 취임하면서, 일원화. 대통령 네. 비서실장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걷어서 공화당 나눠주고 하자. 그래서 실제로 김정정 비서실장이 기업들 다 조사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 마치 지금 현재 무슨 그 회계장부들이 똑같이 회계장부처럼 기록을 해가지고 창구 단일화를 해가지고 사실상 합법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박정희 정권이 건드지도 않았고 김정전 실장이 그거 가지고 딴 거 하지도 않았고 다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합법자금처럼 운영을 했다고요. 통치자금을.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했다. 그것 때문에 김정정 비서실장의 회고록에 나와 얘기가 이게 법법에 쓰면 썼겠어요 자기가 아예 떳떳하다. 자기가 자신있다. 그래도 개혁을 했다는 거지 정치자금은 우후죽순 나오는 것들을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좋아했다는 개선된 거예요 거죠. 좋아했다는 거 그래서 투명하게 했단 말이죠. 그게 6억이 남은 거야. 그 돈 가지고 6억이 나왔는데 근데 무슨 박정희 대통령 죽었다고 해서 그 퇴직금을 받아서 뭘 받았어? 아무것도 안 받았잖아. 퇴직금도 안 받고 그랬나요? 퇴직금 그랬겠네. 없지. 그게 네. 아마 정신없을 때지. 이게 연간 제일 기억하고는 연간 한 15억 정도를 걷어가지고 연간 15억으로 뭘 쓰냐면은 거의 다 금일봉. 이제는 없어졌는데 한 80년대 전두환 그렇죠. 대통령 금일봉. 무슨 프로 권투할 때마다 무슨 금일봉. 세계 챔피언 세계 챔피언 하면 네. 금일봉. 그 그 금일봉이지. 금일봉하고 뭐 장례식 조의금 뭐 축의금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말이야. 근데 금일봉을 얼마씩 얘가 넣었을까? 많이 또 넣었어. 잘 나가는 많이 엄청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거기다가. 요새 돈으로 따지면은 한 채값 넣었어. 아니 1, 2천만 원 정도 돼. 아니야. 보통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달라. 그러니까 사이즈 다른데. 아니 어쨌거나 옛날에 들어봐봐. 네. 옛날에 잘 나가는 나 그때 혈기 막강할 때야. 네. 전두환 정부 시절인데 아침 저녁으로 데모에서 나 정부 엎을 생각만 할 때인데. 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심하게 그때 올라가 내가 있어요. 위장 취업을 했잖아 신문 네. 기자로. 네. 그 잘 나가는 논설위원 집에 갔는데 액자가 딱 있는 거야. 봉투가 하나 들어있는데 전두환 대통령한테 받아 금일봉 그 봉투를 그 봉투를 액자에 액자에 넣어서. 넣어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열을 안 받았어. 근데 그 다음 날 네. 저걸 하러 간 거야 이제 그 뭐지 우리 야유회. 야외를 가러 갔는데 이 양반이 좀 속물이야. 네. 그게 속물이니까 그걸 액자에 넣겠지. 나 같으면 구겨서 버리지 그거. 잘 닦아 쓰지 그냥. 그걸 액자에 넣어서. 근데 이 양반 그때만 해도 골프가 유행 안 할 때인데 다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네. 혼자서 골프채 하나 가지고 안에 그 밑에 저기 운동장에서 혼자서 스윙 연습을 하는 거기서. 거야. 네. 이게 술도 취해 이게 올라와가지고 저 차를 뺏어가지고 저 양반을 후려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게 막 머릿속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복잡한 반응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바로 도망가서 혼자서 버스에서 잤대리.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때는 금일봉을 그렇게 많이 뿌릴 때. 이렇게 도망 안 가면 큰일을 스스로 사고 칠까봐. 최소한 스포츠 스타에게 전달된 금일봉은
그 액수가 정확하게 밝힌 사람은 없는데 그 금일봉 받아서 빌딩 사고, 땅 사고, 집 사고 했어요. 하기야 김일 선수만 해도 김일 체육관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유재도 태양체육관 건물 사서 지었지. 그리고 이제 금일봉을 못 받은 사람은 이게 나오는데 아시안 게임 금메달 지금처럼 연금으로 가지 않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그냥 금일봉으로 때우는데 금일봉이 안 나와서 집단으로 항의하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줬다고. 아, 셌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거예요. 그 금일봉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박통이 이제 서거하니까 통치자금 남은 게 그게 이제 9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남은 게. 원래 연간 10억 정도 걷다가. 그럼 합수부 수사부장이었던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보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박통의 통치자금이니까 그건 박통 개인 재산이 아니지. 정부 통치자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 박근혜 후보가 그때 28인가 그랬다고. 28살이 박한테 6억을 준 거야. 그러니까 상식은 조의금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최규하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거 박통 통치자금인데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네. 이거는 위로금 줘야 되지 않겠냐. 나이 28살에 동생 2명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거 줬고 박근혜 후보는 받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3억은 반납하고 3억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거 살면서 새마을병원도 같이 운영하니까 걷다 넣기도 하고 자기가 쓰기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대에 당연히 통용됐던 통치 자금 문화에 26살짜리 이제 통치자금을 가장 된 거지. 받은 거야. 통치자금 네. 잔액의 일부를. 그걸 가지고 당연히 세금은 금융부 받고 세금 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건 상속이 아니니까 당연히 상속세는 적용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도덕적 법적으로는 전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 도덕적으로도 문제 안 된다.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지금 뭐 아버지가 종 맞아 죽은 유자녀들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위로금 남은 거 가지고 줬는데 그걸 또 절반은 다시 돌려주고 절반은 자, 나간 유자녀. 여기서 그 돈 가지고 뭐 투기한 것도 아니고. 유자녀 집안의 큰 딸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박근혜 후보가 지금 웃기는 제가 설명한 대로 설명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일단 얘기가 좀 네. 기네. 그냥 그나저나 수밖에 없어. 이거 세금 냈냐 안 냈냐 몰아붙이던 이정희 후보 자신은 정작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고요. 또 27억 원 이 국고 보조금 받고 사퇴하는 건 먹튀가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안 했습니다. 지금 사퇴할까 말까 굉장히 그 집이 스텝이 꼬여 있거든. 왜 그렇죠? 여기 잘할 걸. 왜 꼬여 있죠? 일단 단일화를 목표로 했는데 문재인 쪽 단일화 절대 안 하고 그러면은 일방적 지지 사퇴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 문재인 쪽에서. 문재인 쪽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냥 조용히 찌그러지란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는 하되 조용히 완주해라거든. 아, 그러면 상당히 좀 모욕적이겠네. 그렇지. 듣기에 그러니까 따라서. 열받으니까 나와서 긋는 거야. 저게 지금. 아니, 그러면 왜 애매한 데다가 아니, 그러려면 정확히 누가 피하 구분을 해가지고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이 1차보다는 2차에 좀 걷어요, 문제는. 네. 좀 걷어, 2차를. 근데 이제 지금 협의는 좀 할 텐데 3차에 만약에 이 정도만 나오게 되면은 더 세게 걸 가능성이 있어. 네. 그러니까 3차를 나온다고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 모두기 근데 취급하는 거잖아. 지금 문재인 쪽에 머리 아픈 거는 절대 이정희 후보가 자기를 지지하고 사퇴하면 안 돼. 이건 오히려 표가 떨어진다. 마이너스야. 그럼 네. 당장 새누당이 이거 뭐냐고 치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지 안 하고 사퇴도 안 돼. 왜요? 그 니들 짜고 사퇴했지 않냐고 바로 치지. 아. 근데 이제 마지막 그 토론 완주해야 돼. 근데 완주를 하되 또 문제가 있어요. 독자 선거운동 하지 말고 조용히. 그렇지. 3차 토론 한 번 남았는데 뭐 제가 2차 토론 보니까 차라리 이정희 후보가 있는 게 낫겠더만. 아, 왜? 네. 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만 들어왔다면 문재인이 뭐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아, 이정희 후보가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아니, 박근혜 후보가 비판하는데 네. 노무현 정권 때 얘기했을 때 문재인 후보는 답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정희 후보가 중간에 많이 막아줬어요, 들어와가지고. 네. 오히려 1대1 하면은 내부터 문재인 후보 밀릴 것 같은데. 백기사 노릇을 해줬다, 오히려. 뼈도 못 줄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권 제끼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제낄 수가 없으니까 서로 그렇죠. 과거 본인도 한 전쟁 몸이라 들어왔을 때 그랬고. 이건 네.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지.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대로 가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는 똑같아요. 1차나 2차나 문재인 후보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승부 걸려면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1대1로 가야 되거든. 근데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하면 또 3자 대결 가면 똑같잖아. 1, 2차, 3차 하고요. 그렇죠. 승부가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지. 이거 그냥 사퇴해서 지지해도 안 되고 토론 그냥 조용히 토론만 빠져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토론도 아무 생각이 없을 거야. 토론도 다 1대1로 붙을 수도 없고 2대1로 붙을 네. 수도 없고 셋이서 붙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퇴 문제도 일방 사퇴도 부담스럽고
사퇴 안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이상하게 꼬여 있다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정희 쪽에서 그냥 원래는 사퇴하는 거 분명 예상하고 왔을 텐데 그냥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정희 쪽에도 방법이 없어요. 나도 그렇게 봐. 지금은. 그러면 그러니까- 일방 사퇴를 하더라도 결국 초록이 동세가 아니냐 이 공격을 받거든. 네. 그래서 두 분의 결론은 그럼 사퇴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안 한다. 완주할 오히려. 가능성이 크다. 완주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모르지 뭐 그건. 문제는 통진당이 완주를 했다 그랬는데 다른 군소 후보와 큰 차이가 없는 지지율, 득표율이 지금은 뭐 사표 방지 때문에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에게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국민당 실제로 뚜껑 까면 0.23%도 없게 힘들 거야. 사표 방지 심리. 그럼 그게 오히려 당의 장래에는 굉장히 치명적 타격이 치명적이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어차피 선거 패배했을 때는 뭐 문재인 후보 책임이니까 그건 뭐 0.2%든 뭐 큰 차이 있겠어요. 아니 예컨대 이정희 아니, 후보가 이정희가 아깝잖아. 강지원 후보보다 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정희 됩니까? 후보 아까워. 김정호 그 교수, 연세대 교수가 아주 명언을 했잖아. 뭐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근데 저 말대로만 하면 나라가 망하겠네요. 아주 유명한 코멘트를 어디 방송에 나와서 하신 건가요? TV조선. 저희가 모실 때는 잘 안 나오시더니 TV조선이 우리가 어제 부르셨는데 모실라 그랬나? 제가 전화로 섭외 한두 번 했었는데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그때마다 일정이 좀 바쁘셔가지고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네. 어떻게 폭력을 동반해서 섭외를 하시나요? 꼭 그렇다기보다도 뭐 아무튼 네. 인생을 좀 괴롭게 해드리면 돼.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 차차 모시죠. 괴롭히기로 하고 예. 그 양반 재밌어. 순발력 있고. 뭐 랩도 하시고 재밌어. 네. 끼가 있어. 음반도 3집까지 내셨나? 뭐 나는 랩. 그 양반 랩은 별로 안 좋아해. 왜요? 음악성이 떨어져. 그 얘기를 우리가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이유는 괜찮아. 우리 없는 거고 공개. 아니 비평은 공개적이야. 이건 비평이에요. 비평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비평이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희 후보는 그 부모님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죠. 독립생계다라는 이유인데. 두부집이라며. 네. 근데 두부집 두부집이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공개 안 해도 되나? 독립생계인 경우에는 뭐 그 고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네. 근데 그 두부집 규모가 생각보다 좀 크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매출 한 5, 600억 하나 보지. 매출액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풀무원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는 정도면은 그래도 꽤 큰 두부집인 건가요? 저 그쪽 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데. 어마어마하지 규모가. 그러면은 서민의 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산층의 딸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네. 중산층이 아니라 저기 무지하게 잘 사는 사업가의 딸이지. 사업가의 딸로 봐야 된다. 아니 근데 서문여고 나왔잖아요. 네. 서문여고는 그래도 파락군 쪽에 있었던 귀족 학교예요. 서문여고. 서문여고 방배동 있어요. 방배동 반포. 네. 저쪽 세화여고하고 쌍벽이었다고 서문여고하고. 서문여고 나와서 저희가 서민의 딸 얘기하는 거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어퍼 미들 클래스. 어퍼 미들 아니야. 그럼 어퍼 클래스로 상류층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 세화여고를 세화여고 네. 나왔다면은 그 당시에 다 그 반포 뭐 신반포 이쪽 아니에요? 똑같아 학군이 서문여고, 세화여고. 그게 아니라 식품 아니야. 그렇죠. 1차 벤더잖아. 네. 그러면 1차 벤더라면 CJ나 뭐 저기 어디야 저기 그 풀무원 뭐. 같은데 1차 벤더 납품한다면 100억대 넘는 거야 매출이. 연 매출이. 근데 식품으로 100억이면 큰 회사예요. 그렇군요. 식품 쪽의 마진도 괜찮고. 네. 제가 그쪽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업계 사정을 모르니까. 식품 100억은 큰 회사. 그러면 좀 의문이네요. 이렇게 백낙천 교수도 이 백병원 집안 내놓으라 하는 그건 거부집이시고. 저기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잖아. 그렇습니까? 강원도 갑부로 저기 네. 일제에 많이 협력을 해가지고 백교수네 집안.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분들 같은데 왜 이런 분들이 가장 체제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나는 집안 내력이랑 연관돼서 무슨 사상을 비판할 생각은 없고. 네. 내가 비판한다면은 코스프레 좀 하지 마라. 서민 코스프레 좀 그만해라. 네. 서민 코스프레 좀 하지 마라. 막 그만해라. 경상도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 잘 사는 집 딸년인데. 네. 제가 좀 혼자서 좀 뚫라가지고 생각이 좀 특이하고 강해서 저는 이 길을 갑니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부모님을 지가 선택해서 난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이 이런데 왜 그 길을 가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뭐 평양을 가든 뭐 모스크바를 가든 뭐 레닌을 만나러 가든 막스를 만나러 가든 오케이. 그런데 그러나 본인에게 좀 당당할 필요가 그럼 있겠다. 당당하게 내가 내 인생이어서 나 이렇게 선택하고 갑니다.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에요라고 말하면 어떠냐 이거.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도 그 정도는 성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당한 거 좋죠. 자, 마무리 발언 한 번씩 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변 대표부터. 네, 뭐 이번 대선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사망리로 시작을 했는데 네. 사망리가 온전하게 끝내지 못해가지고 뭐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데 앞으로도 좌파 쪽에서 이제 이른바 좌파의 유명론객들이 이렇게 토론을 다 피해버리고 올해 좀 종편에 나오는 사람들이 좀 신질이 발굴되고 있잖아요, 좌파에서. 네. 물론 시정잡배 같은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좀 있고 격조 있는 분도 계시고. 절반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활용해가지고 좌파 개혁이 좀 나서야 되지 않겠나. 토론 논객을 좀 구분해가지고. 네. 기존의 좌파 논객들은 이제 기득권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자가 나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용의가 아니, 있다. 종편에서 맨날 만나잖아요,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좌파에서도 세대 교체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박승현 대표. 나 용어 반대. 난 좌우 용어 아니고 네. 이제 깡통진보. 음. 깡통진보고 덜 깡통스러운 신세대가 나올 수 있다. 그쪽 깡통 진영에서. 그 깡통이라는 건 김지아 시인이 있었던 바로 그 의미에서의 그런 깡통. 깡통이죠. 네. 실체성이 없다. 그래서 사상도 영 아니고 음. 진실에 대한 존중도 없고 그러니까 깡통 진보던데. 네. 거기서 그래도 그 아래 세대는 좀 때를 덜 받았으니까 네. 또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자라서 나오다 보면 그걸 뛰어넘는 뭔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키우자 뭐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고. 네. 단지 내 얘기는 뭐냐면 이번 대선 아무튼 간에 무지하게 중요한 대선입니다. 이게 그 국가의 운명 혹은 나아갈 방향을 굉장히 크게 가르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냐 시장을 존중하냐 시장을 무시하냐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강화시킬 거냐 자유민주주의를 우습게 볼 거냐 그 다음에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붕괴관리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뭐 김정은이나 뭐 이런 애들을 그냥 우리 파트너로 볼 거냐 뭐 이런 중요한 변별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대선에서. 그래서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는 분기점이다. 이런 나 말씀이시죠. 선거 중에 이렇게 아마 가치 판단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된 선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나는 그래 내 입장에서. 네. 그런 점에서 네, 그래서 보기보다는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네. 그 가치관을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가치에 대해서 큰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걸판진상을 받으신 거라. 이 상 네. 꼭 놓치지 마시고 좋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철학과 이념과 생각과 사상을 미래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격수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저격수다! 감사합니다.